넥라인 돌파가 나와서 패턴을 컨펌시키고 넥라인에 대한 간섭이 나오는 이 지점, 여기가 타점입니다. 헤드앤숄더는. 에코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특징들, 그리고 그 특징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했던 구간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요. 파동이 여기까지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됐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헤드앤숄더가 진행되고 있는 거랑 헤드앤숄더 이 패턴이 컨펌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요. 이 넥라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일러요. 넥라인이 깨고 내려와야 그제서야 패턴이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될 때 헤드앤숄더 패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알려주는 근거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왼어깨에서 머리 부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보시면 왼어깨에서 머리 부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둘째로 평균 거래량이 왼어깨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갖죠.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때 발생한 매수세보다 하락할 때 발생한 매도세가 보통 많이 큽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매수세하고 매도세랑 비슷하죠?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은 애매한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근거가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미달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근거가 미약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자, 그러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첫째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넥라인 위에 있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넥라인 돌파가 나와야 그제서야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넥라인이 돌파될 때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수반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져요. 이게 헤드앤숄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넥라인이 돌파될 때 점진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가 없는 꽉 찬 장대 음봉으로 돌파가 발생해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 장대봉으로 돌파가 발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미약하고 미달돼도 요거 하나면은 헤드앤숄더라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근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타겟가는 헤드에서 넥라인까지 40% 나오네요.
40%. 요즘 되겠네요. 타겟가는 1대1 자리입니다. 타겟가는 1대1 자리예요. 근데 넥라인을 돌파하고 패턴이 컨펌 됐다고 이 타겟가를 항상 찍는 건 아닙니다. 돌파가 나와서 패턴이 컨펌 됐는데 다시 상승이 나와서 이 오른 어깨의 고점을 갱신해버리면은 이 패턴은 망실되는 겁니다. 패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타겟가를 찍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추격으로 달라붙는 매매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정말 세상에서 세상 멍청한 매매입니다. 패턴의 망실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격으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타겟가까지 1대1이니까 손익배 1대1 거래를 하는 거죠. 세상 멍청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넥라인이 돌파될 때 큰 거래량을 수반하는 장대 음봉으로 돌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넥라인 돌파 이전에 아직 패턴이 컨펌되지 않았을 때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추세선을 인식을 합니다. 이 넥라인에서 지지가 잘 나와요. 이거 지우고 제 체감상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을 인식을 합니다. 이 넥라인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오른 어깨를 만들고 내려와서 지지가 발생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했다가 넥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른 어깨를 그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지가 발생해서 그 오른 어깨를 갱신하는 진짜 오른 어깨를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패턴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해쇼에서 오른 어깨에서 더블탑이 나타난 거니까 패턴의 중첩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은근히 눈에 띕니다. 여기서 이 넥라인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지가 발생할 확률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50% 된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가 곧잘 나와요. 삼각 수렴이구나. 진짜 오른 어깨.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외로. 지지가 잘 나와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이 넥라인 돌파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넥라인이 돌파돼서 이 패턴이 컨펌되면 이게 잘못 알려진 정보인데 이 넥라인을 인식 못합니다. 한번 돌파가 발생하면 이 넥라인에서 저항이 안 나와요. 넥라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넥라인이
유리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한번 깨지면 저항이 발생 안 합니다. 리테스트가 안 나와요. 제 체감상 한 10%? 10%면은 파동이 지 갈 길 가다가 그냥 얻어 걸린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돌파가 발생하면 이것도 다시 그릴게요. 일단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와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되면 타겟값까지 다이렉트로 쏟아내리는 경우가 한 30-40%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70%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넥라인 위로 다시 간섭이 발생해요. 이 간섭이 발생할 때 오른 어깨의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오면은 패턴 망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와서 다시 간섭이 발생하는 이 자리, 스탑로스는 어디? 오른 어깨. TP는 1:1 타겟가. 이 자리를 손익비로 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른 어깨를 만들고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와서 패턴을 컨펌시키고 넥라인에 대한 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점, 여기가 타점입니다. 헤드앤숄더는. 간섭이 적을 수도 있겠죠. 멍청한 매매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넥라인이 돌파될 때 추격으로 따라붙는 매매가 세상 멍청한 매매인 게 간섭이 발생할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비트코인 주봉 차트거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상승 이후에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작은 시간 프레임, 5분봉, 15분봉, 1시간봉에서도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변곡점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할 뿐이에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죠. 해숄, 더블탑, 더블바텀, 라이징 웨지, 폴링 웨지. 이런 패턴들이 중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패턴만 뜨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오른 어깨에서 더블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오른 어깨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파동이 라이징 웨지가 될 수 있어요. 라이징 웨지로 올라와서 더블탑을 그려줬는데 이 자리가 해숄의 오른 어깨다. 벌써 변곡을 알려주는 패턴이 3개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패턴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활용한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가 올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드한 만큼 여태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입 타점이 명확하고 스탑로스가 명확하고 TP가 명확하면 매매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여러분들 타점 어디서 잘 잡아도 어디서 익절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벌벌 떨잖아. 매매가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수익이 나는 건 덤이고, 두 번째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비트코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매매할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 매매가 가능해요. 저는 차트 패턴을 공부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은 해수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최근 24시간,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중에서 10가지 뽑으세요. 상승폭이 제일 컸던 거 5가지, 하락폭이 제일 컸던 거 5가지.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수리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이후에 변곡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어서 그렇게 10가지 뽑아서 보면은 최소 2~3가지에서는 해숄로 예상되는 패턴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해숄 패턴이 컨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거 찾아서 손익비 잡아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차트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못 알려진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첫 번째로 이 추세, 이 넥라인 잠깐 지울게요. 아니다, 그냥 놔둘까? 제가 해줄 패턴을 처음 공부할 때 블로그나 영상을 저도 찾아봤겠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은 넥라인이 이렇게 수평까지는 괜찮대. 근데 넥라인이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야. 넥라인이 누우면 해줄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넥라인은 기울기의 문제지 넥라인이 조금 누웠다고 해줄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넥라인이 돌파돼서 패턴이 컨펌이 되면은 여기서 저항이 발생 안 합니다. 리테스트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역회줄에 관한 얘기인데 차트 좀 뒤집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왼어깨부터 헤드앤숄더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그랬죠. 평균 거래량이. 근데 역회줄은 왼어깨부터 평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얘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해줄이 거래량이 점진적 감소하니까 역해줄은 그 반대니까 평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겠구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상승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는 게 맞습니다. 하락의 종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왼어깨에서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자,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자리로 이동을 해갖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소를 판단했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지금 왼어깨에 이렇게 고점이 2개 있는데 이 오른쪽 고점으로 이동할 거예요. 25년 1월 20일 1시간 봉으로
이 자리가 제가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던 자리인데 뭐 5분봉, 15분봉, 30분봉 이런 데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어디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비트코인이었는지 이더리움이었는지 다른 알트코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 자리가 그래도 기억이 나는 자리에서 갖고 왔는데 명확한 교보제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것도 헤드앤숄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생각의 흐름이랄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무난하게 특징 없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특징이 발생했죠. 매도세가 크게 터졌죠. 여러분들 머리에서 물음표 떠야 됩니다. 이후에 바로 그 매도세를 만회하는 상승이 나왔고 매수세가 터졌고 고점도 넘겼죠. 별일 없겠구나. 그냥 조정이었구나. 올라가겠구나. 근데 그 직후에 바로 그 매수세를 압도하는 매도세가 터졌어요. 여기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떠야 됩니다. 하락하겠구나. 단기로든 장기로든 하락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이 거래량이 헤드앤숄더 헤드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량입니다. 제가 아까 주봉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 매도세가 조금 아쉽다 그랬죠.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의 모습이에요. 하락할 것 같은데 해줄 머리인가 여기가? 추세선 그어봅니다. 넥라인 그어보는 거예요. 파동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진행 안 된 거예요. 그어보고 다이버전스 확인해 봅시다. 왼 어깨 부분에서 헤드 걸린 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죠. 왼 어깨부터의 거래량 감소 이건 아예 틀렸죠. 말씀드렸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파동이 진행됩니다. 지지가 명확하게 나왔죠. 넥라인을 깨부수고 내려와서 패턴이 컨펌되면은 이 넥라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파동이 넥라인 위에서 놀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체감상 50%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넥라인 위에서 쿵쿵쿵 놀면서 수렴인가? 트라이앵글 패턴인가? 베올리시 페넌트?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진짜 오른 어깨를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대로 슈팅이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진행되죠. 그리고 또 계속 파동이 진행됩니다. 넥라인을 깨부수고 내려오는 이 지점 보시면은 장대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내려오는 게 보이죠. 지금 이 거래량이 얘네 때문에 좀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이 밑에 깔린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중에 따로 확장해서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 큰 게 꽝꽝꽝꽝 하면서 터지면서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추격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멍청한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해줄이구나. 컨펌 됐구나. 하면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는 손익비를 잡아야 돼요. 손익비를. 손익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야 이거? 8.64%, 8.64%, 8.64%. 한 이쯤 되겠네요.
TP 찍어놓고 오르막길 찾아야죠. 얘가 제일 높죠. 스탑로스 찍어놓고 타점 손익비 얼마? 10대1 찍으세요. 10대1 2대1 4, 5, 6, 7, 8, 9, 10 10대1 찍으세요. 여기가 타점이에요. 여기를 스탑로스로 잡고 여기에 TP 잡고 10대1 자리에 지정가로 걸어놓고 뭐 차트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지금 1시간 봉이거든요. 이거 LBC 올라온 거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야? 3일하고 8시간 걸렸네요. 3일하고 8시간 동안 이거 지켜봐서 ABC 올라오는 거 보고 이 타점 잡을 수 있어요? 손익비로 거래하세요. 손익비로. 지정가로 딱 걸어놓고 그 차트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들어가서 변동성 제일 큰 거 10개 골라서 차트 확인하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돼 있는 거를 찾으세요. 10개 중에 2개 있다. 그러면 시드 반 갈라서 손익비 10대1 잡아놓고 지정가 걸어놓고 차트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돈 벌립니다. 차트 쳐다볼 필요도 없고 시드가 불어나면서 매매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행여나 패턴이 망실되고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 자리에 안 들어가면 어딜 들어가? 손절이 6번, 7번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없으면은.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손익비가 10대1이라서 6번, 7번 연속으로 로스가 나더라도 한 번이면 그 로스가 다 만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데 6연패, 7연패 중이다. 그럴 일 없어요. 돈이 벌리는 매매입니다. 돈이 벌리는 매매.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쇼를 그리면서 당분간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박스도 지지, 여기 빨간색 박스 2개도 지지예요. 제가 중기 분석에서는 이 보라색 박스까지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분석을 올린 영상이 있고요. 빨간색 박스까지 하락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지까지는 이번에 확인 안 할 것 같아요. 보라색 박스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른 어깨를 만들러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이 보라색 박스 자리가 또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추세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할 만한 자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오른 어깨로의 상승이 나오면은 유동성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유동성을 폭발시키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얘기하실 만한 자리더라고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빨간 박스 지지들은 주봉 단위에서 만들어진 지지라서 천천히 찍어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여기 보라색 박스에서 반등이 나와서 오른 어깨를 그릴 것 같고
알트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트장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현물을 하지도 않고요. 알트장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이 즈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알트장이 온다면 이 오른 어깨 상승에서 알트장이 올 것 같아요. 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트장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온다면은 이 상승에서 알트장이 올 것 같고, 비트는 여기를 갱신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트들은 현재의 고점들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트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주봉 단위에서 차트 흐름을 예상을 해보는 거는 좀 무의미하기는 해요. 무의미하기는 한데, 예상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른 어깨를 그리는 상승이 나올 테고, 이 넥라인을 깨기 전에 지지가 최소 한 번 이상 나오면서 횡보할 수도 있고, 지지 없이 이 추세선을 당연히 깨고 내려와서 패턴을 컨펌시킬 수도 있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가 발생해서 간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깨기 전에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오른 어깨를 넘는 상승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지지를 받으면서.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위로 거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너 이거 틀렸어 라고도 말 못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딱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런 패턴에 기초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손익비로 적절한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게 수익이 안 나면은 이런 기술적 분석은 벌써 매장됐을 거예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해숄, 역해숄, 더블탑, 더블바텀,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또 플래그, 페넌트, 컵앤핸들, 뭐 이런 패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패턴들이 중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kunan이었습니다.